이건 내 국밥이 아니야. 내가 아들처럼 키운 이 가게가 내 이름을 걸고 만든 이 브랜드가 나를 배신했다. 박말순 65세. 한 그릇 순대국 창립자. 30해 전 시장통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돼지 머리를 삶고 순대를 썰고 국물을 우려냈다.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나는 늘 같은 마음으로 국밥을 내놨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그래, 들어와. 추운데 얼른 드소. 그게 내 철학이었다. 사람은 다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돈이 많든 적든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배고픈 건 똑같다고. 그렇게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가 전국 500개 지점으로 커졌다. 사람들은 내게 순대국 여제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난 그저 웃으며 말했다. 여제는 무슨 그냥 밥하는 할매요. 하지만 2년 전 몸이 아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그들은 약속했다. 사장님의 철학을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한 그릇 순대국 요즘 손님 차별한다더라. 노숙인은 쫓아낸대. 재료 재활용한다던데? 처음엔 믿지 않았다. 내 이름이 걸린 가게에서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내 심장을 얼렸다. 강남 본점. 한 젊은 직원이 노숙인 차림의 손님에게 말했다. 여기 앉지 마세요. 냄새 나면 다른 손님 불편해요. 화면 속 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봐야겠구먼.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흰 수건을 머리에 둘렀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영락없는 시장 할머니였다. 아니, 노숙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완벽했다. 강남 본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사람들은 내게서 슬쩍 자리를 비켰다. 어떤 청년은 코를 막았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다. 본점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인테리어가 보였다. 깔끔한 조명, 세련된 간판. 내가 만든 가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종업원 한 명이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 좀 비싼 편인데요. 목소리엔 명백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순대국 한 그릇 주소. 현금 있으세요? 있어.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 앉으세요. 빨리 드시고 나가셔야 해요. 자리에 앉았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나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자리를 옮겼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런 손님한테 뭘 줘도 모르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잠시 후 뚜껑이 덮인 뚝배기가 내 앞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국물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꿈틀거렸다. 바퀴벌레였다.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린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뚝배기 속 바퀴벌레가 느릿하게 기어오르는 걸 보며 나는 숨을 참았다. 진짜였구나. 소문이 아니었다. 의심이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이 가게에서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국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따뜻한 김, 구수한 냄새, 행복한 표정들. 그 모든 게 겉으로만 그럴듯한 거짓이었다. 나는 뚜껑을 다시 덮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주방 쪽을 힐끔 봤다. 점장으로 보이는 남자 최도훈이 직원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오만함이 가득했다.
저 사람이 내 가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30해 전으로 돌아가 본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 하나를 키워야 했다. 학력도 기술도 돈도 없었다. 그저 손끝에 남은 건 어머니한테 배운 순대 삶는 법과 국물 우리는 비법뿐이었다. 말수나 국물은 사람 마음이여. 정성 들여 끓이면 그 마음이 다 전해진다. 어머니의 말을 믿고 나는 시장통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돼지머리를 삶았다. 양념을 치고 순대를 썰고 국물을 정성껏 우려냈다.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한 그릇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았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그래 들어와. 추운데 얼른 드소. 내 포장마차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노숙인도 막노동꾼도 대학생도 회사원도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어느 날 한 노숙인 할아버지가 말했다. 사장님 여기 오면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요. 그 말이 내겐 최고의 찬사였다. 사람들은 내 국밥을 좋아했다. 맛도 맛이지만 여기선 차별받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퍼졌다. 5년 후 포장마차는 작은 식당이 되었다. 10년 후 2번째 지점을 냈다. 15년 후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제안했다. 박말순 사장님 이 맛이면 전국구입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프랜차이즈가 되면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생길 테니까. 하지만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한 그릇 순대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나는 전국 지점을 돌며 직접 맛을 봤고 직원들에게 내 철학을 전했다. 손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여. 누가 오든 따뜻하게 대해라.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나는 점점 현장에서 멀어졌다. 본사회의, 투자자 미팅, 언론 인터뷰. 경영 전문가들이 말했다. 사장님, 이젠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감성 경영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들을 믿었다. 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회사를 더 잘 키울 거라고. 그런데 2년 전 건강이 나빠졌다. 당뇨에 고혈압, 무릎도 아팠다. 의사는 말했다. 이젠 쉬셔야 합니다. 나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사장님의 철학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바퀴벌레가 든 국밥이 놓여 있다. 내가 뭘 만든 거지? 가슴이 먹먹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다. 내가 만든 건 따뜻한 밥집이었다. 사람을 존중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게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약자를 짓밟고 있었다. 이건 내 가게가 아니야. 그 순간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아영아. 저 할머니 빨리 내보내. 다른 손님 기분 나빠진다고. 젊은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표엔 김아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죄송한데 식사 다 하셨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봤다. 아가씨, 이거 한번 보소. 뚜껑을 열었다. 바퀴벌레가 국물 위로 떠올랐다. 김아영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르신 증거 남기세요. 제발요. 그 말에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직 이 가게엔 양심이 남아 있었다. 김아영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확인했다. 점장 최도훈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아영아, 뭐해? 빨리 치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김아영은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괜찮소, 아가씨.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녀는 눈빛으로 뭔가를 전하려 했다. 도망가세요. 아니면 신고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강남 본점. 한 그릇 순대국 500개 지점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곳. 유리로 된 외벽, 세련된 조명, 깔끔한 대리석 바닥. 주말 점심시간이면 30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엔 썩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김하영은 이곳에서 일한 지 8개월째였다. 처음엔 좋았다. 유명한 프랜차이즈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시급도 괜찮았다. 그런데 점장 최도훈이 부임한 뒤 모든 게 변했다. 야, 손님 옷차림 보고 자리 배치해. 명품 들고 온 사람은 창가, 후줄근한 애들은 구석. 노숙인 같은 거 들어오면 문 앞에서 막아. 냄새나면 장사 안 돼. 재료 아껴 써. 국물은 2번 우려도 돼. 어차피 손님들 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한 그릇 순대국의 방침인가? 박말순 사장님이 만든 그 가게가.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최도훈은 본사와 연줄이 있었다. 그를 거스르면 바로 해고였다. 실제로 한 선배 직원이 말했다가 쫓겨났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게 뭐가 아냐? 난 매출로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지점 매출 20% 올려봤어. 못했으면 닥쳐. 그 이후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하영도 마찬가지였다. 등록금이 필요했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다. 일을 잃을 순 없었다. 하지만 양심은 매일 그녀를 괴롭혔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점심시간 피크타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다. 한 남루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 빨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하영은 그가 배가 고프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뭐 드릴까요? 저기 가장 싼 거요. 순대국 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그때 최도훈이 다가왔다. 야, 학생. 여기 비싼 데야. 6,500원인데 돈 있어? 청년은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다. 5,000원짜리 지폐 하나와 500원짜리 동전 몇 개. 이거면 안 되나요? 최도훈은 비웃었다. 안 되지. 그 돈이면 편의점 가. 여긴 내가 올 때 아냐.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김하영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점장님, 그냥 한 그릇 드리면 안 될까요? 저 제 돈으로 계산할게요. 최도훈이 그녀를 노려봤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닥쳐.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김하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한다. 3일 후 그 노숙인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왔다. 김하영은 직감했다. 뭔가 다르다. 그 할머니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구부정한 자세 속에도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최도훈은 여느 때처럼 할머니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오늘 특별 서비스 하나 해줘야겠네. 김하영은 심장이 철렁했다. 특별 서비스? 그건 최도훈의 은어였다. 마음에 안 드는 손님에게 상한 재료를 쓰거나 일부러 이물질을 넣는 행위.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주방 안.
최도훈은 냉장고 아래쪽을 뒤졌다. 그리고 집게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바퀴벌레였다.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김하영은 숨을 멈췄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는 놓지 않았다. 최도훈은 그걸 뚝배기 국물 속에 넣었다. 그리고 뚜껑을 덮으며 비웃었다. 냄새나는 할망구한테 딱이지. 김하영은 그 순간을 모두 촬영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뚝배기를 들고 홀로 나왔다.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르신 열어보세요. 그리고 증거 남기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김하영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뚜껑이 열렸다. 국물 속에서 바퀴벌레가 떠올랐다. 주변 손님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야, 저기 벌레. 순식간에 식당이 술렁였다. 최도훈이 황급히 달려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점장 양반, 이게 손님한테 줄 밥이요? 아, 그게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수? 할머니는 김하영을 봤다. 김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다 찍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최도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지. 내가 다 봤소. 최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뭘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긴 고급 식당이에요. 괜히 트집 잡지 마세요. 트집? 나는 천천히 뚝배기를 들어 올렸다. 국물 속 바퀴벌레가 손님들 눈앞에 선명히 보였다. 이게 트집이요?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 최도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이건 정말 실수입니다. 요즘 식자재 배송 과정에서 벌레가 좀 즉시 새 음식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능숙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의 태도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새 음식?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김하영을 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 속에서 최도훈이 냉장고 아래를 뒤지고 집게로 바퀴벌레를 집어 국물에 넣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식당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한 손님이 소리쳤다. 다른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 영상 진짜예요? 고의로 넣었다고? 미친 거 아냐? 최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김하영에게 달려들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거 꺼. 하지만 김하영은 한 발 물러서며 휴대폰을 꼭 쥐었다. 안 돼요. 이건 증거예요. 증거? 너 해고야, 해고. 당장 나가. 해고하세요. 김하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전 이미 각오했어요. 이 영상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고요. 최도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아직 이 가게엔 희망이 있구나. 사실 이 모든 건 3일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그날 나는 이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혹시 오해는 아닐까? 그때 한 청년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서준, 17세. 가출 청소년. 나는 그걸 몰랐다. 그저 배고파 보이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아이는 며칠을 굶은 듯 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움푹 들어간 눈, 바짝 마른 입술. 나는 뒤따라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아이는 카운터 앞에 섰다.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가장 싼 거요. 순대국 주세요. 그때 최도훈이 다가왔다. 학생, 여기 비싼 데야. 돈 있어? 아이는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지폐 하나와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이거면 안 되나요? 최도훈은 비웃었다. 안 되지. 그 돈이면 편의점 가. 컵라면이나 사 먹어. 하지만은 무슨. 여긴 내가 올 때 아냐. 냄새도 나고. 그 말에 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치심,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 아이의 얼굴에 새겨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게 내가 만든 가게구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도 무거웠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전부 확인한다. 그 후 이틀간 나는 이 식당을 관찰했다. 아침, 점심, 저녁. 손님들이 들고 나는 모습, 직원들의 표정, 점장의 태도. 그리고 깨달았다. 차별은 일상이었다. 명품 가방을 든 손님에게는 어서 오세요.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남루한 옷차림의 손님에게는 여기 자리밖에 없는데요. 노인에게는 빨리 드시고 나가셔야 해요. 학생에게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아영. 젊은 아르바이트생. 그녀는 유일하게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대했다.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하지만 점장이 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나는 그녀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확인을 위해 들어왔다. 최도훈은 여전히 발버둥쳤다. 손님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저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 한 손님이 소리쳤다. 우리 눈이 다 있는데 무슨 조작이에요? 경찰 불러요. 본사에 신고해야죠. 최도훈은 다급히 나를 노려봤다. 할머니, 당신 대체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낡은 코트, 구부정한 자세, 흰 수건. 겉모습은 초라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소? 뭐? 이 집 만든 사람이요. 그 순간 식당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최도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 만든 사람? 할머니, 정신 나갔어요? 이 집은 박말순 사장님이 만든 거라고요. 맞소. 나는 수건을 벗었다. 그리고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내가 박말순이요. 최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님 몇몇이 나를 알아봤다. TV에 나온 적이 있었고 회사 로비에는 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머, 진짜 박말순 사장님이잖아. 정말이네. 와, 본인이 직접. 김아영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최도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점장 양반. 내가 이 집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오? 그게. 배고픈 사람 먹이려고. 차별 없이 따뜻하게.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뭘 하고 있소? 최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약자를 짓밟고 음식에 벌레를 넣고 있소. 사장님, 저는 그냥 매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매출 때문에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거요? 최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손님들, 직원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해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소. 최도훈은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소. 그렇다고 남의 존엄을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저는 매출을 올렸어요.
이 지점이 전국 1위가 된 게 다 저 덕분이에요. 그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매출 1위? 그래, 숫자는 좋았겠지.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욕당했는지 아시오? 최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김하영에게 물었다. 아가씨, 이 사람이 이런 짓 한 게 처음이오? 김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자주, 너무 자주 있었어요.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이요. 김하영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노숙인 같은 손님이 오면 구석자리로 안내하라고 했어요. 냄새 난다는 이유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 다음엔 재료 재사용이었어요.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 깍두기를 다시 통에 담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다 익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손님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군가는 구역질하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고의로 이물질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물질? 네. 머리카락, 벌레, 상한 고기 마음에 안 드는 손님에게요. 식당이 술렁였다.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쳤네,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보건소 신고해야죠. 김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무서웠어요. 말하면 해고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김하영은 나를 똑바로 봤다. 3일 전 그 학생을 봤어요. 배고파서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던 아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모욕당하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소, 아가씨. 용기 내줘서 고맙소. 김하영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최도훈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장님, 이건 다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효율을 높이려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효율?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사람 집 밟는 게 효율이요? 돈 먹이는 게 비용 절감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최도훈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죄책감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내가 말을 꺼내자 모두가 나를 봤다. 여러분도 알고 있었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는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점장님이 무섭고 해고당할까봐. 다른 직원도 고백했다. 저도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악은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당연하게 되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잊지 마시오. 여러분도 공범이었소.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물론 두려웠겠지요.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하지만 침묵도 선택이요. 그 침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생각해 보시오. 어느 직원이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사장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소.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3일 전 그 청소년 이서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배고파 보였다. 아마 용기를 내서 다시 온 듯 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시 나가려 했다. 잠깐. 나는 그를 불렀다. 들어오시오, 아드님. 이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저는 돈이 없어서. 괜찮소. 오늘은 내가 쏘겠소.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 청년한테 제일 푸짐한 순대국 한 그릇 차려주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대접하시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이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드님 3일 전에 여기 왔었지요? 그는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그때 돈이 부족해서. 사과할 건 당신이 아니요. 나는 최도훈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하오. 최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크게. 내가 말했다. 제대로 사과하시오. 최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서준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뭔가 풀리는 게 보였다. 곧 따끈한 순대국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정성스럽게 담긴 한 그릇. 이서준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도 무너졌다. 이거였구나.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저 그것뿐이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손님 중 한 명이 신고한 것이었다. 최도훈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는 끝까지 변명했다. 전 잘못 없어요. 회사 시스템이 문제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경찰차가 떠나고 식당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직원들을 모았다. 오늘부터 이 지점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소.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여러분을 해고하진 않겠소.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대신 조건이 있소. 네. 다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오. 누가 오든 어떤 모습이든 똑같이 따뜻하게 대하시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하영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오늘부터 당신이 이 지점 매니저요. 네. 저요? 용기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오. 김하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나는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누군가 어젯밤 식당 영상을 SNS에 올렸다. 바퀴벌레가 든 국밥, 최도훈의 고백, 그리고 박말순의 정체 폭로까지.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다. 댓글은 폭발했다. 헐, 이게 진짜예요? 한 그릇 순대국 다신 안 간다. 박말순 사장님 존경합니다. 저 점장 처벌 제대로 받아야 함. 언론도 움직였다. 각종 뉴스 채널에서 속보로 다뤘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고의로 이물질 투입. 박말순 대표 변장 잠입으로 내부 비리 적발. 한 그릇 순대국 윤리 경영 논란.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전무이사 강태식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임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태식이 책상을 쳤다. 강남 본점이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마케팅 이사가 보고했다. 지금 SNS상으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고요. 매출은? 오늘 아침부터 각 지점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점들이 타격이 큽니다. 강태식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박 대표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말순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사장님. 강태식이 황급히 일어섰다. 사장님, 이번 일은 정말 저희도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앉으시오. 박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박말순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다. 임원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소. 네. 우리 회사 경영 이념이 뭐요? 마케팅 이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맞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박말수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런데 이게 뭐요? 서류엔 각 지점의 고객 민원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숙인 출입 거부, 재료 재사용 의혹, 직원 폭언. 박말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이게 다 최근 6개월 동안 들어온 민원이요. 무려 200건이 넘소.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했소? 침묵이 흘렀다. 매출이 잘 나온다고 수치가 좋다고 그냥 덮었지요? 강태식이 변명했다. 사장님, 그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효율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효율? 박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 짓밟는 게 효율이요? 약자 내쫓는 게 경쟁력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요. 박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회사 전체를 개편하겠소. 개편이라니요? 첫째, 모든 지점에 윤리감사를 실시하겠소. 강남 본점처럼 운영되는 곳이 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둘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치시오. 임원들이 메모했다. 셋째, 고객 피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시오. 부당하게 대우받은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시오. 넷째, 박말수는 강태식을 봤다. 전무님, 사표 내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사장님,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소. 특히 전무님은 현장 관리 총괄 아니었소? 하지만은 없소.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요. 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다른 임원분들도 각오하시오. 다음 감사에서 문제가 또 나오면 그땐 당신들도 책임져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말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저 어딘가에 500개의 지점이 있었다.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변했구나. 가슴이 아팠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할 땐 단순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숫자가 중요해졌다. 매출, 이익률, 점유율. 사람은 뒷전이 되었다. 내 잘못이야. 박말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현장을 떠났어. 내가 손을 놓았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김하영이 들어왔다. 사장님 찾으셨어요? 앉으시오. 김하영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박말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의 떨리던 눈빛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아영 씨,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 해고당할 수도 있었는데 왜 고발했어? 김하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기억? 초등학교 때였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김하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동네 국밥집 사장님이 저희 가족을 공짜로 먹여주셨어요. 매일. 한 달 동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밥은 나눠 먹으라고 있는 거다라고. 김하영은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어서요.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현실은 달랐지요? 네,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소. 포기하면 그분께 죄송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박말수는 미소 지었다. 아영 씨, 당신은 이 회사의 미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강남 본점 잘 부탁하오.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드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영이 나가고 박말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 시작하자. 처음 그 마음으로. 그날 밤 박말수는 30년 전 포장마차 사진을 꺼내봤다. 낡은 천막, 플라스틱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그 마음으로. 일주일 후 한 그릇 순대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남 본점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빈 홀.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하영은 카운터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새 매니저가 된 지 일주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영 씨, 오늘도 이러면 어떡해요? 선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김하영도 불안했다. SNS는 여전히 난리였다. 한 그릇 순대국 절대 안 간다. 말로만 바꾸겠다는 거 아냐? 어차피 이미지 관리용이지.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회복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이서준이었다. 3일 전 그 청소년.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 2명을 데려왔다. 안녕하세요. 김하영은 반갑게 웃었다. 어서 와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서준과 친구들은 자리에 앉았다.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다. 순대국 3개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주방에서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이서준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여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사람 대접해줘. 친구들도 국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맛있다. 여기 분위기도 좋은데? 그들의 대화를 듣던 김하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직 희망이 있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남루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자세. 영락없는 노숙인이었다. 직원들이 긴장했다. 예전 같으면 쫓아냈을 손님이었다. 하지만 김하영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노인은 놀란 표정이었다. 나 같은 사람도 돼? 당연하죠. 여긴 누구나 환영하는 곳이에요. 김하영은 노인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가장 좋은 자리였다. 뭐 드릴까요? 순대국 먹고 싶은데 돈이.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김하영은 웃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푸짐하게 드릴게요. 정말? 네, 천천히 드세요. 곧 따뜻한 순대국이 나왔다. 김치, 깍두기, 반찬도 가득 담겨 있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먹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손님 몇몇이 있었다. 점심시간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한 여성 손님이 김하영에게 다가왔다. 저기 저도 국밥 주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여기 진짜 달라진 것 같아. 응, 분위기가 다르네.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박말순이 본점을 찾았다. 변장은 하지 않았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 그대로였다. 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홀을 둘러봤다. 예전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다. 따뜻했다.
노인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서준과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 대신 미소가 있었다. 김 매니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사장님. 김하영과 박말수는 한쪽 테이블에 앉았다. 요즘 어떻소?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손님이 많이 줄었지요? 김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30% 정도예요. 걱정되겠소. 조금은요. 근데 이상한 게 마음은 편해요. 박말수는 미소 지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엔 손님이 많아도 뭔가 불편했어요. 속이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았거든요. 김하영은 창밖을 봤다. 근데 지금은 비록 손님이 적어도 한 분 한 분께 정직하게 대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잘 생각했어. 박말수는 김하영의 손을 잡았다. 숫자는 금방 회복돼요.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때 문이 열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선두에 선 남자가 말했다. 여기 한 그릇 순대국 맞죠? 네, 그런데요. 저희 회사 회식하러 왔습니다. 김하영은 놀랐다. 회식이요? 네. SNS에서 봤어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으셨다고. 남자는 박말순을 알아봤다. 혹시 박말순 사장님이세요?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와, 진짜 계시네요. 사장님 존경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남자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진짜 어른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박말수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요, 난 그냥.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희 회사도 배워야 해요. 순식간에 홀이 가득 찼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김하영도 주문을 받으러 다녔다. 박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시작이구나. 그날 밤 손님 중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다. 한 그릇 순대국 다녀왔습니다. 진짜 달라졌어요. 박말순 사장님 직접 계시고 직원들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이 정직해요. 이제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이 달렸다. 진짜예요? 저도 가볼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용기 낸 사장님 응원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김하영은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해낼 수 있을 거야.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강남 본점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손님이 늘었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박말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한 지점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야. 전국 500개 지점. 그중 얼마나 많은 곳이 강남 본점처럼 변질됐을까? 박말수는 윤리감사팀을 꾸렸다.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5명의 팀. 그들에게 명령했다. 전국을 돌아보시오.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보고하시오. 감사팀장 정민호가 물었다. 사장님,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시정하시오. 안 되면 폐점도 불사하겠소.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폐점이요? 그렇소. 내 이름으로 잘못된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소. 박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감사는 시작됐다. 첫 번째 방문지는 부산 해운대점. 정민호 팀장은 평범한 손님처럼 들어갔다. 점심시간 북적이는 홀. 어서 오세요. 직원의 인사는 밝았다.
자리에 앉아 순대국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다. 정민호는 꼼꼼히 살폈다. 국물의 양, 순대의 크기, 반찬의 신선도. 모두 기준에 맞았다. 여긴 괜찮네. 하지만 방심할 순 없었다. 정민호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주방 뒤를 살폈다. 쓰레기 처리, 재료 보관 상태, 직원들의 위생 관리. 깨끗하네. 문제 없어. 하지만 다음 지점은 달랐다. 대구 동성로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계적이었다. 정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관찰했다. 한 노인 손님이 들어왔다. 직원이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여기 좀 비싼데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당황했다. 메뉴판에 6,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 그건 기본이고요. 추가 반찬이나 이것저것 하면 더 나와요. 그럼 그냥 기본으로 주세요. 직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정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여기도 문제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정민호는 점장을 불렀다. 실례지만 점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 본사 감사팀입니다. 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손님 차별하는 거 봤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점장은 변명했다. 차별이 아니라 그냥 안내해드린 거예요. 안내요? 노인 손님한테만 비싸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주방도 확인하겠습니다. 주방을 점검하자 더 큰 문제가 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김치,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조리기구, 바닥에 널린 음식물 찌꺼기. 점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즉시 시정 명령 내립니다. 점장은 항의했다. 우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 아끼라고 본사에서 그랬잖아요. 본사에서? 정민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전 전무님이요. 강태식 전무. 정민호는 메모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깊었다. 2주 후 감사팀은 박말순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전국 500개 지점 중 83개 지점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83개나? 네. 손님 차별, 재료 재사용, 위생 불량 등 다양합니다. 정민호는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이 지점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전 강태석 전무가 직접 관리하던 지점들입니다. 박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이미 사표를 냈는데도. 네. 재임 기간 동안 효율 경영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매출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내 책임이구만. 박말순은 고개를 떨궜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맡겼으니까.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잖아요. 바로잡기엔 너무 늦었소. 아닙니다. 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용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제를 알고도 덮으려고만 하잖아요. 박말순은 정민호를 봤다. 고맙소, 정 팀장.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요. 박말순은 긴급 전체 가맹점주 회의를 소집했다. 서울 본사 대강당. 500명의 점주들이 모였다. 박말순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회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술렁임이 일었다. 제가 만든 이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돈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점주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사장님, 그래도 우린 열심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열심히 한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우린 손님을 숫자로 봤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단 있게 말했다. 오늘부터 바뀝니다. 83개 지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점주들이 웅성거렸다. 사장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가혹하오. 박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님한테 상한 음식 주는 게 가혹한 게 아니오? 약자를 차별하는 게 가혹한 게 아니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여러분, 장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오. 박말순은 점주들을 둘러봤다. 밥 한 그릇에도 존엄이 담겨야 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양심이 담겨야 합니다. 한 점주가 일어섰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말순은 미소 지었다. 고맙소 여러분.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박말순은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이 맑았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방향은 잡았다. 그녀는 30년 전 포장마차 시절을 떠올렸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그래, 들어와. 추운데 얼른 드소. 그때 그 따뜻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박말순의 목표였다. 3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한 그릇 순대국에도 봄이 찾아왔다. 강남 본점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한 곳이 됐다. 점심시간. 줄을 선 손님들이 있었다. 여기 진짜 달라졌다며? 응, 내 친구가 다녀왔는데 완전 감동했대. 박말순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신다던데?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김아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자리 나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손님들도 그걸 느꼈다. 홀 안.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 교복 입은 학생,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국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이모, 여기 순대 추가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직원들은 바빴지만 즐거워 보였다. 짜증 대신 웃음이, 피곤함 대신 보람이 있었다. 창가 자리. 이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이곳의 단골이 됐다.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왔다. 서준아, 오늘도 왔어? 김아영이 물었다. 네. 여기 밥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 오늘은 서비스로 순대 더 드릴게. 감사합니다. 이서준은 예전과 달랐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밝았다. 사실 그에겐 비밀이 있었다. 박말순이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고시원도 얻었다. 꼭 성공해서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박말순은 웃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힘내라는 거지. 나중에 내가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 도와주면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이서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오후 3시. 한산한 시간. 한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다. 으앙, 으앙.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기를 달랬다. 다른 식당에선 눈치를 받곤 했다. 하지만 김아영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수유실 필요하세요? 아, 네, 근데 여기 수유실이 있어요? 저쪽 휴게 공간을 쓰시면 돼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여성은 놀란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눈치를 주던데. 여긴 그런 곳 아니에요. 손님은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수유를 마치고 나오자 따뜻한 순대국이 준비돼 있었다. 엄마는 힘드시니까 보양식 드셔야죠. 김아영이 웃으며 말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녁 무렵 박말순이 본점을 찾았다. 그녀는 요즘 매일 현장을 돌았다. 전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며 변화를 확인했다. 사장님,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다. 수고들 하시오. 오늘 분위기 좋구만. 네.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박말순은 홀을 둘러봤다. 웃는 얼굴들, 따뜻한 대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이거였지. 그녀가 꿈꾸던 풍경이었다. 김아영이 다가왔다. 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뭐요? 이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어요. 박말순은 놀랐다. 15%나? 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95%가 다시 오고 싶다고 답했어요. 정말? 네. 특히 직원들이 친절하다, 음식이 정직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박말순은 김아영의 손을 잡았다. 아영 씨,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잖아요. 방향은 내가 잡았지만 실천은 당신들이 했소. 박말순은 직원들을 불렀다. 여러분, 잠깐 시간 좀 내주시오. 직원들이 모였다. 오늘 고맙다는 말하고 싶소.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견뎌줬소. 직원 한 명이 말했다.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이제 일하면서 떳떳해요. 맞아요. 예전엔 양심에 찔렸는데 이젠 자부심이 생겼어요. 박말순은 미소 지었다. 그 마음 잊지 마시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이익보다 중요한 건 양심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밤 박말순은 30년 전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엔 여전히 낡은 천막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그래, 들어와. 추운데 얼른 드소. 그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박말순은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내가 해냈어.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전국의 한 그릇 순대국 지점들도 변하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점. 노숙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구 동성로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고 있었다. 광주 충장로점.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결식 아동들을 지원했다. 모든 지점에 문화펜 같은 문구가 붙었다. 모든 손님을 존중합니다. 한 그릇 순대국. 어느 날 한 기자가 박말순을 찾아왔다. 사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요? 네. 요즘 한 그릇 순대국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로요. 박말순은 망설였다. 난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요.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기자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뭔가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써주시오. 용기 낸 김아영, 변화를 받아들인 직원들, 다시 찾아와준 손님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기자는 메모하며 웃었다. 역시 박말순 사장님답네요. 인터뷰 기사가 나갔다. 한 그릇 순대국, 사람을 다시 중심에 놓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회사가 성공해야 한다. 다음 주에 꼭 가봐야지. 박말순 사장님 진짜 멋있다.
한 그릇 순대국의 국밥 냄새는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번엔 더 따뜻하게, 더 진하게. 1년 후, 한 그릇 순대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국 500개 지점 모두 사람 중심 경영으로 탈바꿈했다. 매출은 위기 전보다 30%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는 업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말순에게 가장 기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사장님, 오늘 대전 지점에서 연락 왔어요. 김하영이 보고했다. 무슨 일이요? 노숙인 한 분이 매일 오시는데 오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겨울 옷을 선물했대요. 박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요, 그게 진짜 우리 회사구만. 어느 겨울 저녁, 강남 본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즌이었다. 문이 열렸다. 한 노인이 들어왔다. 허리가 굽고 옷은 남루했다. 추운 겨울 바람에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김하영이 달려갔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그녀는 노인을 난로 옆자리로 안내했다. 뭐 드릴까요? 노인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이 떨렸다. 저기 돈이 좀 부족한데 혹시.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김하영은 환하게 웃었다. 순대국 푸짐하게 드릴게요.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방에서 정성껏 순대국을 준비했다. 따끈한 국물, 두툼한 순대, 신선한 김치와 깍두기. 모든 게 정성으로 가득했다. 김하영이 직접 가져다 드렸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아!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 모습을 봤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다. 한 젊은 여성이 김하영에게 다가왔다. 저기 저 어르신 식사비 제가 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이미 제가. 아니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다른 손님도 일어났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요. 순식간에 여러 손님이 동참했다. 김하영은 감동에 벅차올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박말순이 본점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봤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고 주변 손님들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직원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거구나. 박말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평생 꿈꿔온 게 바로 이거였어. 그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노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김하영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람 구실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언제든 오세요. 여긴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노인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꼭 번창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다. 박말순이 일어나 김하영에게 다가갔다. 아영 씨,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다 봤소. 참 잘했소. 김하영은 수줍게 웃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박말순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요. 가르침은 내가 줬지만 실천은 당신이 한 거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말순은 홀을 둘러봤다. 회사원, 학생, 노동자, 가족 단위 손님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차별도 모욕도 거짓도 없는 공간.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공간. 여보, 봤어?
박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밥상. 며칠 후 본사에서 연말 시상식이 열렸다. 전국 지점의 우수 직원들이 모였다. 박말순이 단상에 올랐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1년 전 우리 회사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고 방향을 잃었지요. 박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오늘 제가 가장 큰 상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박말순을 봤다. 김아영 매니저. 앞으로 나오시오. 김아영은 놀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아영 씨에게 올해의 직원상과 함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소. 제안이요? 우리 회사의 이사로 임명하고 싶소.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싶소. 홀이 술렁였다. 김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용기 있고 정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김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박말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저 어딘가에 500개의 지점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잘했지, 내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돌아보면 힘든 1년이었다. 비난도 받았고 손실도 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이 먼저야. 그게 장사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이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이번 학기 성적 전교 10등 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박말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축하한다. 내 노력의 결과야. 앞으로도 힘내거라. 그날 밤 박말수는 다시 강남 본점을 찾았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였다.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